제가 처음으로 이 대정부 질문에 경제 분야에 섰습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조목조목 짚을 거는 짚고 국민이 희망하고 바라는 것, 우리 정부와 함께 노력하는 그 대화의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천망회회 소위 불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의 그물은 성긴 것 같아도, 엉성한 것 같아도 빠져나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내란 비상기염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그물에 빠져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다시 우리 국민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권한대님 잠깐 자리해 주십시오. 네, 권한대님 상임위에서 못 봐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네. 이제 뵙게 됐네요. 고군분투 하신 거 제가 보고 있고요. 다만 저희 국회에서 부족한 것, 또 미진한 것, 또 이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가치관, 세계관, 철학, 이 부분들에도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여러 의원님들이 아마 그 부분들을 질의하셨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헌법적으로 민주주의 지금 헌재에서 진행되는 것들을 조목조목 이걸 진단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경제 분야니까 주로 경제 관련된 부분들을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관련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기서 제가 주목한 게 있습니다. 국정원 1차장한테 자금이면 자금. 어떤 자금일까? PPT 올려주시면 시간 갑니다. 내려주세요. 저기 대통령 지시를 통해서 쪽지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대통령이 계신 자리에서 그러니까 뭐 참고 당시에 나왔던 전 참고 자료로 생각하고 받았습니다. 대통령이 받으라고 해서 받은 거 아닙니까? 뭐 일단 그렇죠. 참고하라고 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행께서는 그게 김용현이 작성을 했던, 비서관이 작성을 했던, 그걸 생각하지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뭐 대통령의 지시니까 대통령이 책임지고 나한테 이런 지시를 했다라고 해서 받은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그걸 인지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 그 당시에 내용도 보지 못했고 이건 참고하라고 해서 그냥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경황도 없었고 제가 나중에 그걸 인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받아가라니까 받으신 거 아니에요? 네, 일단 뭐 참고해서 받아가라고 하시고 네. 참고하라고 그렇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책임지는 자리 아닙니까? 대통령이 아니 부하 직원한테 예를 들면 이거 참고하라고 준 거면 자기가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왜 작성을 안 했다고 왜 피해가죠? 작성을 뭐 본인이 할 수 있어요? 비서관, 제 기억에 뭐 장관, 말씀을 드린 거니까. 뭐. 그러니까 그렇게 인지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쪽지를 접어서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접힌 상태에서 전달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내용은 못 보셨다는 네. 얘기를 꾸준히 얘기하셨고 기재위에서는 이렇게 발언하셨어요. 유동성 관련된 얘기 같다. 제가 첫 줄이 예비비라는 걸 봤는데 그거조차 예비비 보셨죠? 네, 그런데 그 부분을 예비비는 보셨어요. 예비비란 말을 기억을 못해서 그러니까 예비비는 제가 보셨어요. 대장자금의 그렇죠? 유동성이라고 예비비는 보셨어요? 제가 12월 3일 날이 이제 우리 원래 그 예산안 안건을 감액안을 기준으로 올리려고 했다가 여기 의장님도 계시지만 12월 10일 날로 연장을 했어요. 그렇죠? 네네.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결위 개수 조정 소위 위원이었어요. 네네. 그런데 그날 제가 계엄 선포 때까지만 해도 회관에서 증액 관련된 협상을 하려고 제가 보고 있었거든요. 네네. 보고서를. 네네. 그런데 비상계엄을 했어요. 예산 깎아서. 이게 말이 됩니까?
부총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예산 협상이 아직까지도 물밑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10일 날이에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날짜가. 기재부 관료 오래 하셨으니까 예를 들면 기간이 전에 있으면 그날까지도, 그날 1시간 30분 전까지도 예산은 협상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확정된 게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예산을 깎아서 비상계엄을 한다? 전 정말 황당하게 접했거든요. 그리고 예산에 깎인 게 내용 아시죠? 네네. 24년도가 집행률이 17%가 안 나오는 거예요. 10월 말 기준으로. 그 전에 20%요. 예비비 깎았잖아요. 주요 사업이. 과거에 5조 정도 깎았어요. 근데 국회 권한으로 삭감 권한이 있기 때문에 4.1조 깎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규모를 보고 저는 자금이면 자금, 이 소리에 실마리가 풀어졌다고 봐요. 이분은 비상계엄을 이미 오래전에 준비를 했었고 돈이 필요했는데 이 돈을 어디서 쓰려고 했냐? 저는 이거라고 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비비 협상을 할 때 12월 2일, 3일도 제가 기억을 하는데 기재부가 마지막까지 검찰 특관리 특별히 이거 얘기 안 했습니다. 예비비 얘기를 하셨어요. 복원시켜달라. 제가 그래서 질문 드리는 건데요. 12월 3일 당일 기재부가 국정원 예비비 지출한 거 아세요? 전 모르겠습니다. 네, 혹시 밑에서 보고 못 받으셨어요? 네, 전 모릅니다. 비상계엄 전에 그 당일날 네, 국정원이 예비비 가져갔어요. 뭐 신청서 내역이나 뭐 이런 거 보고 못 받으셨어요? 네, 제가 만약에 보고를 받았는데 기억을 못 하고 있는 건지 보고를 못 받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여하튼 당일날 기재부는 예비를 국정원이 줬어요. 뭐 네, 근데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러니까 자료를 못 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나중에 검찰 조사를 통해서 좀 밝혀질 거라 보고요. 자, PPT 띄워주십시오. 저 권선동 대표께서 저 아세모글로 로빈슨 교수 뭐 언급하시면서 핵심을 못 찔러주신 것 같아요. 저게 핵심입니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좁은 회랑, 권력과 진보, 이 세 권의 책에서 들어오는 그 핵심적인 가치가 저겁니다.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지금 권한대행이잖아요. 경제뿐만이 아니고. 그러면 제가 저 주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민주주의 핵심입니다. 민주주의가 잘 돼야 경제제도가 잘 뒷받침되고 그 경제제도가 포용적 정치들 같이 만나서 공평하게 분배되고 이게 성장의 경로를 연다라는 게 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학자의 주장이에요. 자, 커트 캠벨, badly misjudged, deeply problematic, illegitimate. 이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 제가 신문 기사 제목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는 좀 아니, 커트 캠벨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커트 캠벨 생각하세요? 걸 못 봤어요 제가 지금. 네, 못 봤습니까? 왼쪽 부분 뭐. 상임위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반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반대 의견 중에 저는 대행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상황들이 지금 펼쳐졌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일단 뭐 그 반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PPT 띄워주세요. 자, 기재부가 예측한 성장률입니다. 제가 1월 2일까지 봤어요. 20일 후에 나온 게 2.0이에요. 제가 2.0 나올 때 제가 부총리께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거 성장률 에라다. 자, 기재부가 이제까지 성장률 자체를 너무나 과도하게 예측을 해요. 그런데 1월 2일조차도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기재부가 정말 좀 경제를 너무나 낙관적으로 보고 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에요. 키에대 1.6으로 줄였죠.
한국은행 1.6에서 1.7 줄였죠. 그 전에 11월 28일 날 1.9였어요. 기재부는 이제 1.8 줄이고 있습니다. 25년 전망을. 자, 국제투자금융기관들이 12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했는데 왜 이렇게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릴까요? 바클레이스 1.6으로 1월 말에 1.8에서 시티 1.4로 낮췄어요. JP모건 1.2예요. 근데 12월 말 계엄 이후에 한 번 더 했거든요. 1.3, 1.2. HSBC 1.7. 이게 계엄 여파입니다. 직접적인 피해. 제가 계절 조정 계열로 다시 계산해봐도 6.8조예요. 이게 직접적인 피해예요. GDP 킬러 맞죠? 포브스가 얘기한 거. 자, 여기에 간접 비용 얼마나 생각하세요? 글쎄 뭐 저 숫자에 대해서 물론 부정의 영향을 줬지만 저 숫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논란이 있는데 예? 한국은행이나 해외 투자 금융기관들이 왜 비상계엄 이후에 아무 일도 없었으면, 자 상수로 그대로 흘러갔으면 아무 일도 없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비상계엄 때리고 나서 성장률 전망치를 다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뭐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네. GDP 4, 4분기의 숫자가 생각보다 잘 안 나왔기 때문에 저런 영향이 온 거죠. 네. 그러니까 4, 4분기의 결정적인 영향이 뭐죠? 12월분. 뭐 4, 4분기 네. 영향 중에 하나는 당연히 정책 불확실성의 네. 영향이 있겠죠. 네. 네. 저는 간접 비용 계산해야 된다고 봅니다. 증시, 투자자 이탈, 금액 144조. 자, 지금 광화문에 우리 국민들이 다 나가 계셔요. 노동 시간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얼마로 환산해야 돼요? 우리 국민들 노동 시간? 다 기회 비용들 아닌가요? 자, 지금 사회적 갈등 비용 나중에 치유하셔야 되잖아요. 얼마예요? 환산이 됩니까?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거 한심한 소리 아닙니까? 본인이 비상계엄 이루고 반헌법적이고 반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일으켰으면서도 이 간접비용까지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저는 나중에 소송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예? 국민들께서. 탄핵뿐만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하방 리스크가 더 커졌어요. 관세 전쟁이 붙었습니다. 자, 기재부는 1.8이에요. 한국은행 1.6에서 1.7이고 KDI 1.6입니다. 거기에 추가적인 하방 리스크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예? 최악의 시나리오 마이너스 1.14. 대외 경제 정책 경우는 마이너스 0.5까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행 자료입니다. 경상 GDP인데 우리가 GDP 디플레이트를 그냥 뭐 상수로 놓고 보자면 그냥 1% 그냥 가는 겁니다. 마이너스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대한민국 경제. 자, 우리 소비 내수 키워야 됩니다. 빨간색은 우리보다 인구가 작은 국가들이거든요. 이제 재정 역할 좀 더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수출과 내수 상관관계가 제가 이 그래프는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대한민국만 유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수출 내수 상관관계 이게 한국은행 자료거든요. 수출이 잘 돼도 이제 내수 잘 안 돼요.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좀 기재부에서 연구 좀 해주세요. 수출과 내수의 일자리 상관관계. 이거 좀 연구해 주셔야 됩니다. 네. 또 수출이 이제 네. 서비스 수출로 가야죠 또. 네. 예, 재정 역할. 자, 이제까지 개발연대 중심의 수출 중심의 지원 정책. 그런데 내수 소비의 확대. 공급자 생산 확대, 소비 확대. 그다음에 우리가 시장 중심에서 실패한 것들 뭐 있죠? 인구, 불평등, 네. 저출생. 이건 시장에서 해결할 수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기후, 환경, 네, 네. 재정 역할 투자에. 그렇죠? 네. 추경에 동의하셨습니까? 뭐 중요 원칙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문제를 치유하는 방향으로 추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